회사 문제를 이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후보자는 주식거래원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투자는 제가 그냥 혼자서 다 해왔습니다. 이해충돌, 불법 내부 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죠. 오충진 변호사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남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변명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하죠. 남편이 다 했다고 지금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는 방식인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남편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볼 대목이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따져볼 대목은 도덕성 문제에 집중돼야 된다. 그리고 이 도덕성도 헌법재판관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자입니다.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 문제에 집중을 해서 풀어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공무원들이 주식 거래 하지 마라 이런 법 없습니다. 아마 조사해 보면 공무원들, 판사, 검사 주식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적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35억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뇌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핵심은 불법적 소지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배우자가 주식으로 해서 재미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5억 정도를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의혹 수준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낙마를 해야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후보자의 자질 검증 쪽으로 이제는 옮겨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포인트를 달리하는 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불법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누가 검증을 하죠?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의 문제는 다음 주에 네. 야당에서 고발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수사할 문제고, 네. 헌법재판관 후보로서의 도덕성의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도덕성의 눈높이가 맞는 거냐. 공직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불법의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 도덕성 보시기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나서 불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과도한, 우리가 보기에 좀 과도한 주식 투자를 한 부분은 용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안 된다? 도덕성 문제에서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부장판사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재판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는 큰일 나는 문제죠. 이번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부부들 엄청 많을 겁니다. 남편인 판사는 판사하시고, 아니, 그 남편의 그 판사 부인은 주식하고 아무 그럼 상관없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묻겠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만약에 있는 부동산을 거죠.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부동산도 어떻게 부동산을 했느냐 중요한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배우자가 한 건데, 배우자가 높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한 해 소득이 무려 5억 3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만약에 저축했으면 문제는 없고 주식했으면 문제가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재산의 문제, 주식 과다 보유의 그렇기 문제가 때문에 아니라. 지금 네. 법적으로 자, 네. 주식 투자 금지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를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미선 후보자는 본인이 판사입니다. 본인도 주식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과 관련된 회사의 재판을 내가 한다고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지금 오충진 변호사가 연결이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 직접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고 제법 거액을 하셨는데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그걸로 좀 돈을 버신 것 같습니까? 돈을 잃으신 것 같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그 1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네. 그건 뭐 수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금 그 회사들, 이테크 건설이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들과 관련해서는 네. 이득을 본 바가 없고 손실을 봤다는 것이고요. 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후보자가 그 회사에 재판을 했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게 이미 여러 번 밝혔는데도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그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그게 삼성화재하고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협동조합, 그러니까 그것도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들 사이에 그 기중기 사고로 네. 인한 그 손해 물어준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걸 재판한 것이지 네. 그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꾸 네. 무슨 보유 주식에 관해서 재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변호사님,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그래서 어느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의 그 판결 여부에 따라 이테크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테크 건설이 삼성화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거든요. 네. 그리고 사고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기중기 하청업체가 일으킨 건데, 네. 그 결국은 이제 그 과실은 기중기 운전자한테 있는 것이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판결이 나더라도 피보험자인 이테크 건설한테 다시 상관이 돈을 없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거기서 지금 삼성화재가 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이테크 건설은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자기 계약 보험료 이런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피해가 있으면 있었지. 네. 하나의 이득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부자 정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네. 주로 이테크 건설이나 삼광글라스 같은 이른바 OCI라는 회사의 계열사를 주로 사셨는데 혹시 이 회사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금 뭐 심지어 OCI 회장하고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런 막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저는 네. 일면식도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이테크 명백한- 건설이나 삼광글라스 쪽에도 뭐 전혀, 가깝게 지내는 전혀, 지인이 네. 계시다거나 그러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네. 제가 이렇게 주로 중소형주를 뭐 대형주도 있긴 하지만 네. 중소형주를 많이 매수하게 된 거는 이게 네.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이테크 건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추가 매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물타기 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셈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들 투자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고 네. 무슨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정말 근거 없는 의혹 알겠습니다. 제기입니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도를 보셨겠지만 주광덕 의원이 삼광글라스 주식이 거래 정지 빠지기 직전에 공교롭게 주식을 상당수 팔았더라.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걸 피해갔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그 당시 제가 삼광글라스 주식을 그 판 수량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그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그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네, 변호사님 그때 한 3천여 주 정도 팔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남겨둔 주식이 더 많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많았는지까지는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근데 상당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것만으로도 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것이고요.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무슨 의혹이 있는지를 근거를 밝혀야 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역시 주광덕 의원이 2015년에 이테크건설과 삼강글라스 주식을 사들일 때 그때 이테크건설의 자회사 군장에너지가 상장된다는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많이 주식을 샀다가 실제 그 보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때 주가가 올라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시세 차익을 올렸는지 그 주가가 올랐으면 이제 주가가 상승한 그 평가 이익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걸 뭐 팔아가지고 얼마 이익 얻었으면 뭐 그런 일단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회사 주식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그 거래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그 관련된 공시가 뭐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공시하고 제가 매매한 내역 중에 일부를 네.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이거 공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부당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악의적인 편집이고 부당한 공격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네, 한 변호사님. 가지만 더 그런데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네. 이게 이 회사가 상장된다는 뉴스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5월달에 상장이 무산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주식을 판 일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내부자 정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 나오기 전에 다 팔았겠죠 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일부 공시와 제가 매매한 내역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의혹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테크건설의 자회사 군장에너지가 상장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공시하기 전에 6억 원어치나 사들인 건 맞지만 실제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판 적이 없고 판 실제 적이 없는지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팔아서 이익을 얻었는지 평가 이익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뒤에 이게 다시 관계가 없다는 상장 것입니다. 안 한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때까지도 예, 주식을 대부분 예. 들고 있었고. 예,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테크건설 투자해서 이익을 내시지 않고 지금까지 보면 물론 아직도 주식을 갖고 계시니까 네,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판사 시절에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지만 판사 시절에 이 주가를 주식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 다른 그거는- 판사들도 이걸 많이 하나요, 주식을? 다른 판사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사라고 주식 투자를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네. 그 당시 이제 판사로서 근무할 때 제가 주식을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일단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이 아니라 그냥 그 인터넷 연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적절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님, 저 박상명입니다. 네네. 예,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팩트가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내가 부장판사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주식에 이름을 걸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자료가 1,200건 정도가 주식 거래가 있었다 그러는데 판사직을 하셨던 변호사 입장에서 현재 아내인 부장판사가 그것도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언론에서는 아내는 주식 거래를 전혀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지금 1,200건 정도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국민 눈에 볼 때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건데요. 네. 1,200건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극도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할 때 100주를 팔 때 10주씩 10번 거래되면 그게 10번 매매한 거로 이렇게 거래 내역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그 배우자 명의로 그 계좌를 처음 만든 게 2011년인데 그때는 제가 변호사 할 때였고 제가 그때 판사로서 거래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 계좌를 제가 관리한 이유는 부부가 상의해서
이 재산에 관해서, 저축에 관해서, 투자에 관해서 남편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이제 배우자의 어떤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이렇게 보유해서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혹시 이해 충돌의 염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하고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보자도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다 후보자 명의로 된 주식은 다 처분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 후보자 이름으로 거래된 건 변호사님이 거래한 것보다는 훨씬 작지만 이것도 이 후보자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고 오 변호사께서 하셨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인분의 이 후보자의 재산 것도 좀 투자를 해서 불려주고 싶은 그러면 네. 오 변호사님 이름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만약에 시세 차익이 나면 부인분께 주면 되지 왜 굳이 차명으로 부인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셨습니까? 차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배우자하고 저의 근로소득으로 이제 저축을 해왔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걸 제가 전담해 와서 제가 이제 거의 모든 재산 명의를 이제 주식 투자 제 계좌로만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자산이 제 명의로 되게 돼 있어서 그게 한 이제 2011년에서 14년 사이에 그러니까 결혼한 지 그때 13년, 14년 됐죠. 그 상황에서 이게 재산 명의가 이제 너무 이제 제 명의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배우자 명의로도 그 온당한 부분을 그렇게 돌려놓는 게 좋겠다. 이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려놓고도 이제 어쨌든 저축하고 투자는 제가 다 해왔기 때문에 그냥 네, 제가 알겠습니다. 계속 시간 때문에 변호사님, 네네.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래의 내용이라든지 배경을 내정되기 전에 청와대에 모두 다 설명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재산 내역은 이제 후보자가 판사이기 때문에 네. 계속 해마다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는 재산 등록한 사항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내역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가장 귀담아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일단 제가 가장 귀담아 들은 부분은 OCI나 그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등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앞서 저도 좀 지금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네. 의원이 얘기했던 거 팩트가 다른 게 이 2018년에 이태커 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돼서 재판을 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방금 오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물론 본인 얘기도 맞겠습니다만 이건 짚어볼 대목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 좀 우려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아내가 그러니까 이미선 판사가 주식 거래를 전혀 안 한다고 얘기하면은 또 그런 얘기도 서로 잘 안 한다고 얘기하면은 오충진 변호사가 어떤 이 주식 문제를 얘기할 때 아내가 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관련돼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선 후보자는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 회피 신청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남편이 어떤 주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럼 네. 그 자체부터가 적절하지 않는 거죠. 아내 이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상당 부분 납득이 되고요. 그 청와대에서 밝혔던
인사 배제 기준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고 이게 아직까지는 위법적인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네.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고 이제 금감위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금감위에서 사실 판단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네.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내가 재산을 같이 불려가는데 같이 모아가는데 아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아내 이름으로 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건데 제가 왜 굳이 본인 이름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5천만 원 1억 나면 그걸 아내에게 뭐 아내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 뭐 사실 그 건강한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관련되어 있는 채권을 수없이 하는 사람인데 네. 남편이 아내도 모르게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아내가 그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네. 결국은 그 부담이 아내한테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헌법재판관에 왜 이미선 씨가 추천이 됐는지 이 문제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밝힌 거를 보면 다양성이 좀 보장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법조계 주류들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주류인 지방 출신, 여성, 젊은 법조인 이런 분들이 있어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임명한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시원시원하지 못했어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관이라면 장관과 다르게 우리 사회의 여러 첨예한 갈등에 대한 가치관이 투입된 갈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5.18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좀 이게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좀 평소에 소신을 다 밝히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네. 이분이 적격인가 아닌가 자질에 있어서는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느냐. 결국 헌법재판관은 판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어떤 평가를 했고 두 번째 판결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조계 내부의 평판이 어떤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가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인물로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런 정도의 인물이 하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메시지가 저는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라 보는데 이번에 주식 관련 문제만 없었다고 얘기하면 사전에 정리를 잘했다고 얘기하면 깔끔할 텐데 그걸 못했던 것도 아쉽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봤던 거는 큰 문제가 좀 걸려가지고 낙마 위기에 처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까지 말을 대버리면은 엎친 데 덮친 게 될 수가 있으니까 생각은 있지만은 말을 좀 자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두 분 말씀이 행보를 보인 것 같아요. 두 분 분석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연하죠, 그럼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정리하면 주식 투자를 내부 정보를 얻어서 몇 억씩 한 다음에 호재가 터지면 주가가 오르고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 투자는 일단 그런 양식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했다는 네, 거 십몇 년씩 갖고 있고 수익을 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는 수익이 일부 있었다고 말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 액수라든지 특히 현직 판사 부부가 2010년까지는 오 변호사도 판사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거액을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한 게 좀 건강한 거 아닐까요? 고위공직자들이. 아니 뭐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죠. 저 어떤 부동산, 헌법- 어떤 주식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아니 주식 아니 투자는 내부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만 네. 안 했다면 전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요. 이제 자산 시장에 투자하면 금융 자산 시장에 투자하면 우리 자본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서 그게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가 너무 나갔네요.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SNS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인사 책임 문제입니다. 네. 제가 열흘 전쯤에 조국 수석은 떨어질 사람만 추천하는 신비한 능력자다. 야당 입장에서는 복덩이다라고 했는데 제 말이 재확인됐다. 다시 책임론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그 책임이 이제 청와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조국 수석 개인적으로 보면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2년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2년입니다. 만 2년입니다. 보통 청와대 수석들이 과거에 보면 1년 6개월 정도 하면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어떤 현안들이 사법개혁의 현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말 이전에는 그만두실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연말이요? 연말까지 갑니까? 아니 가을 뭐 연말 뭐 이런 저는 이제 공수처가 뜨는 현안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조국 수석이 물러난다고 얘기하면 사실 야당의 공세는 더 커집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가 아니라 더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정부도 더 부담이 문제인다. 그렇죠. 정부도 네. 부담이 되고 조국 수석도 명예롭게 지금 물러나는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설사 지금 이번에도 조국 수석 야당에서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차제에 5월달 안에는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 이런 거 좀 보완하고 또 인사청문회법 있지 않습니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도 이런 게 좀 정비가 우선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지금 커트라인도 못 넘어가는데요. 지금 커트라인을 커트라인을 더 올려야 아니, 합니까? 그러니까 내려야 합니까? 커트라인을 올려야 할 측면도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정무적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 안 된다. 이런 국민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무 라인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과연 7대 배제 기준 이걸 통과할 사람이 네. 많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내부 기준도 좀 디테일하게 뭐 세금 문제, 세금도 어느 정도의 문제 이런 디테일 문제가 필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국회에서 청문회 방식을 처음부터 익혀버리면요. 네. 이런 공직자 자체가 나오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도를 맞는 겁니다. 이런 네. 방식은 아니라 나머지 그 도덕성 문제는 상당 부분 비공개를 하고 나머지 정책이나 비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선진화된 인사청문회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조국 수석을 영입하겠다, 그러니까 부산에 출마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잠깐 들어볼까요? 인재 영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조국 수석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산 발전 또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좋겠다. 요 정도의 인재 영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러면 누가 있냐라고 이제 기자분께서 물으시길래 아니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조국 수석이 있지 않냐. 일단은 뭐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바로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 인식되는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서 조국 수석과 맞붙을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도 준비가 됐습니까? 네.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 청산 선거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과감하게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어떤 대표적인 운동권 인물들 저는 얼마든지 붙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현 가능성을 여쭤볼까요? 뭘 가능성은- 여쭤봐야 하나요? 아니, 네. 이현주 의원이 부산 영도에 연구 있습니다. 연구 네. 있는데 조금 튀고 싶은 것 같아요. 과연 광명에서 안 되니까 부산 내려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현주 의원 발언 때문에 조국 수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 수석이 아예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셔서 다음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행보가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의 이 해명이 상당히 좀 군색해 보이는데 아예 그냥 조만간에 정리를 하고 네. 정치인 행보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음악이 스타워즈 음악일까요? 저기 영도면 김무성 그렇습니다. 의원 안 네.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런데요, 사실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비호 위원장이 거기서 민주당 아, 후보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이 나간다 하더라도 영도에 나설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깊이 들어가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